더 기프트 뭘까요? 에디트 에가 유명 심리학자이자 얼마 남지 않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에 한 명이다. 헝가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16살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이송되었다. 부모를 죽인 나치 장교 앞에서 생존을 위해서 춤을 추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견뎌냈고 간신히 숨만 붙은 채 시체땀 위에서 구조됐다. 50여 넘은 나이에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40년이 넘는 동안의 심리치료실에서 내담자들을 치료했다. 현재 96세 나이로 캘리포니아주 리호야에서 임상심리학 실습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며 수많은 청중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첫 번째 저서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를 출간한 후 전 세계 독자들부터 내담자들과 함께 치유 과정에 대해 심층적인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이 책을 쓰게 됐다. 더 기프트는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한층 더 넓은 해로운 생각 패턴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해 준다. 더 기프트. 표시가 없는 거론은 모두 저자주입니다. 삶을 선물로 바꾸는 12번의 치유 수업. 나의 내담자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아우슈비츠로 들어갈 용기와 용서와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솔직함은 제게 끊임없이 영감을 줍니다. 들어가며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1944년 봄 나는 16살이었고 부모님과 두 언니와 함께 헝가리의 커시에 살고 있었다. 전쟁과 편견의 진우들이 우리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는 강제로 코트에 노란색 별 표식을 달아야만 했다. 헝가리 나치 닐러시가 우리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점령했다. 신문에는 독일이 유럽 전역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부모님은 식탁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느 끔찍한 날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올림픽 체조팀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여느 10대들이 관심을 두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첫 남자친구인 에릭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에릭은 북클럽에서 맞는 키가 크고 지적인 남자였다. 우리의 첫 키스를 계속 다시 떠올려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준 파란색 새 실크 드레스를 감탄하며 바라봤다. 나는 발레 교습실에서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마그다 언니와 부다페스트에 있는 음악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클라라 언니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4월 어느 추운 새벽에 그것에 사는 유대인들은 한디에 집합된 후에 도시의 외곽에 있는 오래된 벽돌 공장에 가두어졌다. 몇 주 일 후 마그다 언니와 부모님과 나는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가축 수송 기차 차량에 실린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날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첫날 밤 나는 죽음의 선사라는 별명을 가진 나치 진위대 간부 요제프 맹글레를 위해서 강제로 춤을 춰야 했다. 우리가 그날 선발 지점을 통과할 때 신의 수감자들을 면밀히 살폈던 그 남성이다. 그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나를 위해 춤을 춰봐. 그가 명령했지만 나는 공포에 얼어붙은 채 막사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막사 바깥에서 수용소의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네가 마음에 새긴 것은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단다. 나는 어머니의 존엄을 되새기며
두 눈을 감고 내면의 세계로 후퇴했다. 마음속에서 나는 더 이상 죽음의 소용소에 갇혀 있지 않았다. 춥지도 배고프지도 상실의 갈기갈기에 지키지도 않았다. 나는 부다페스트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에 서서 차이콥스키의 발레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의 역할을 맡아서 춤을 췄다. 이 내면의 은시처로부터 의지력을 발휘해서 팔을 들어 올리고 빙그르르 회전했다. 나는 살아남기에 온 힘을 끌어모아 춤을 췄다. 아우슈비츠에서의 모든 순간은 생지옥이었다. 또한 최고의 교실이기도 했다. 상실, 고문, 굶주림,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에서 시달리며 나는 생존과 자유를 위한 수단을 발견했다. 내 자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임상심리 치료 과정에서도 매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수단들이었다. 나는 현재 96세다. 1978년에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심리치료실에서 내담자들을 치료했다. 나는 퇴역거리는 성폭행 생존자, 학생, 시민 지도자, CEO,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와 치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또한 분노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커플들, 그리고 친밀함을 되찾기를 갈망하는 커플들과 함께 일했다. 함께 사는 방법을 외워야 하는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떨어져 사는 법을 발견해야 하는 부모와 자녀들을 만났다. 심리학자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증조할머니로서, 내 자신의 행동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관찰자로서, 그리고 아이스비치 생존자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최악의 감옥은 나치가 나를 가두었던 감옥이 아니다. 최악의 감옥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감옥이다. 우리의 삶은 아마 서로 매우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자주 경험한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우리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제한할 때가 많다. 심리치료를 해오면서 나는 우리의 마음을 가두는 신념들이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한편 고난에 일조하는 공통적인 마음 감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 감옥들을 찾아내고 자유로워지기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안내서이다. 자유의 토대는 선택하는 힘이다. 전쟁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에 내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고 탈출할 방법도 아예 없었다. 헝가리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죽음의 수용소에 강제 처방되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8개월을 보낸 후에 러시아 군대가 독일을 패배시키기 바로 직전에 마그다 언니와 나는 100여 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서 선발되어 폴란드를 출발해서 독일을 거쳐 오스트리아까지 행군했다.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독일의 탄약을 소송하는 기차의 지붕에 탄 채 이동해야 했다. 우리의 몸은 영국의 폭격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인간 방패로 사용이 되었다. 영국은 아랑가하지 않고 기차를 폭격했다. 마그다니와 나는 군슈 기리헨에서 1945년 5월에 해방되었다. 우리가 죽음의 수에서 수감된 지는 1년이 약간 넘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지속적인 신체 학대 때문에 나의 등뼈는 골절되었다. 나는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채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시체 더미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었다. 나처럼 아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몸이 시체로 변해 있었다. 나는 내게 행해진 일들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었다. 나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축 운반차나 화장터에 밀어 넣었는지를 통제할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유대인과 부적합 인물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죽음을 수용해서 죽은 6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인간화나 사력을 바꿀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공포와 절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희망을 선택하는 법을 나의 내면에서 찾았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일은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의 첫 번째 구간에 불과했다. 수십 년 동안에 나는 과거의 감옥에 갇힌 수감자로 살았다. 곁에서 보면 나는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었다. 나의 트라우마를 모두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브레시아프 벨로와 결혼했다. 그는 전쟁동안에 게릴라로 활동했고 슬로바키아 옛 산악림에서 나치와 대항해 싸웠다. 나는 엄마가 되었고 유럽의 공산주의들부터 도망쳤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푼돈으로 생계를 이었고 마침내 빈곤에서 벗어났고 40대에 대학에 입학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 교육심리학 석사학위와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뒤늦게 임상인턴 훈련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돕는 일에 전념했고 여러 병원을 돌며 매우 어려운 사례들을 떠맡아 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조차 나는 여전히 숨어 있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며 내 안의 만성적인 분노와 실망을 남편인 벨르의 탓으로 돌렸다. 성취만을 쫓았다. 마치 성취가 내가 상실한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어느 날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윌리엄 버몬트 육군 의료센터에 출근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상 인턴 과정을 이수하던 것이다. 병원의 도착해서 인과원을 읽고 닥터 에거 정신학과라고 적힌 명찰을 달았다 하지만은 아주 잠시 글자가 흐리더니 이렇게 적힌 것처럼 보였다. 에거 사기꾼. 바로 그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치유 과정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치료, 심리치료 접근법은 절충적이며 직관적이다. 통찰지향 정신요법과 인지지향 정신요법의 이론과 임상이 혼합되어 있다. 나는 이를 선택요법이라고 부른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난은 모두가 피할 수 없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지만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가 있다. 나는 심리치료요법은 4가지 핵심 심리학 원칙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번째 핵심 심리학 원칙은 마틴 셀리그만과 긍정심리학에서 나온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다. 무기력. 세 번째 핵심 심리학 원칙은 내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 멘토 중에 한 명인 칼 로저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긍정적이고 조건 없는 자기 존중의 중요성에 관한 개념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용되고 안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진짜 자아를 부정하거나 숨겨야 한다는 오해이다. 심리치료를 할 때 나는 내담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분투한다. 그리고 가면을 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당한 역할과 기대를 충족하려 애쓰는 것을 그만둘 때에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의 핵심 심리학 원칙은 사랑하는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동료 생로자인 빅터 프랭클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바로 최후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 줄 수 있고 뜻과 발견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관점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이다. 치유, 성취, 자유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자유는 일생에 걸쳐서 훈련해야 하는 대상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 79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꾼다. 그리고 브레시백에 시달린다. 죽는 날까지 나는 부모님을 상실한 것을 비통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죽음의 잿더미에서 무려 4세대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결코 볼 수 없었다. 공포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쓸 때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분노, 억울함, 공포에 계속 속박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나는 과거에 벌어진 일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많은 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랑과 희망을 선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는 아우슈비츠에서 내가 보낸 시간에서 얻은 진정한 선물이다. 심지어 그토록 참혹한 고난과
무력함의 한복판에서조차 말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얻은 무언가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일이 부당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좋은 어떤 것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선택의 줄이나 막사에서 언제라도 끌려나와서 가스실에 던져질 수 있다는 공포가 끊이지 않았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시커먼 연기는 내가 잃고 상실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나는 무범이라고 무자비한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아우슈비츠에는 내게 내면의 용기와 선택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나는 내 자신의 일부 부분들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곳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거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도움이 되거나 자양이 되는 어떠한 것도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을 때, 정확히 바로 그때가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순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마음 감옥에서 탈출할 때 우리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부정적인 자유와 긍정적인 자유의 차이를 1945년 5월에 군슈 키리엔에서 해방날 배웠다. 내 나이 17살일 때이다. 나는 진흙투성이 바닥에서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더미에 끼인 채 있었다. 바로 그때 70일 보호병대가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도착했다. 그린들은 썩어가는 살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코부터 얼굴 전체에 두건을 꽉 메고 있었다. 충격에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자유로워진 첫 몇 시간 동안에 나는 함께 갇혀있던 동료 수감자들을 보았다. 아직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의 철문을 통과해 걸어나갔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축축한 풀밭이나 막사 더러운 바닥에 무기력하게 앉았다. 그러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빅터 프랭클은 사령관이 아우슈비츠를 해방시켰을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용소에 갇혀있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는 질병 굶주린 트라우마에 완전히 침식되어 있었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는 마침내 나치로부터 해방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않았다. 이제 나는 가장 해로운 감옥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 감옥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주머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고난을 겪었든 또 혹은 얼마나 감옥의 창살이 견고하든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며 가두는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많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전작인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에서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됐을 때부터 해방됐을 때까지의 나의 여정을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진정한 자유에 관해서 말했다. 나는 이 책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환대에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 겸허해졌다. 많은 독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과거와 정면으로 맞섰는지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 때로는 직접 대면해서 때로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나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었다. 내가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 신을 을 수 있는 세부 사람들은 변경했다.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고통은 그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대신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삶 속에서 겪은 치유 과정과 나의 내담자들과 임상 경험에서 함께한 치유 과정에 대해 심층적인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 깊이서는 바로 그러한 요청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다. 각 챕터에서 나는 보편적인 마음 감옥을 탐색했다. 그리고 내 삶과 임상 경험에서 얻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 감옥이 가진 영향과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한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열쇠들을 제시하며 각 챕터를 마무리했다. 핵심 열쇠들 중 일부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일기를 쓸 때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소에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신뢰하는 친구나 또한 핵심 열쇠들 중에서 일부는 실천 가능한 단계들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이다. 치유 과정은 일련의 여러 단계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챕터들을 의도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성했다. 자유를 향한 내 여정의 궤적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각각의 챕터는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읽어도 괜찮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여정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향한 길을 걸으려는 여러분에게 3가지 이정표를 알려주고 싶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이당의 힘든 상황들이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대면하고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려고 강요할 수 있다. 때때로 내면의 고통이나 이루지 못한 소망이 매우 소리가 커지고 계속 자신을 떠나지 않아서 더는 그것을 무지할 수 없을 때도 있다. 변하는 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과 패턴을 중단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단지 역기능적인 습관이나 신념을 버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치유 여정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지 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무엇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한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린 모든 선택들,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했었던 모든 방식들, 이 모두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두는 유용하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다버리고서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 일은 여러분을 이만큼 멀리 바로 그 순간으로 데리고 왔다. 자유의 궁극적인 열쇠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